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앤드 당근 우유 프리모 레비. 이 책은 나치 강제 수용소를 실제로 겪은 저자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세한 일상의 나열이 아닌 라거에서의 인간 모습에 대한 인간성, 고찰에 초점을 맞추어 쓰여졌다.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서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궁금한 사람들은 다른 책을 먼저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문체가 꽤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니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가서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책은 서문과 8장의 챕터,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의 소제목들이 모두 그 장 전체를 관통한다. 개인적으로 5, 6, 7장이 크게 와닿았다. 5장 쓸데없는 폭력. 나치 독일의 방식이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적들이 그냥 죽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 식의 내용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인간을 동물화시키기 위해 수치심을 주는 방식을 택했고 여기에 배변 및 의복, 머리 문제 등이 등장한다. 흔히 수용소의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똑같은 옷차림과 깎은 머리는 그들을 인간으로도 보지 않겠다는 의미의 표식이었다. 7장 고정관념들. 특히 현대인이 범하기 쉬운 오류들에 대해 저자 자신의 의견으로 반박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흔히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역사에 적용되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인지에 대해 나와 있다. 나 또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기피했으면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왜 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는가, 왜 적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는가 등의 질문들이 포함되는데 실제로 그 장소를 겪지도 않았던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저자의 마음은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식민 지배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질문이다. 왜 우리나라는 당하고만 있었는지, 서구 열강들이 눈부신 발전을 이룰 동안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못했는지 등등 본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에 대해 저자가 반박하는 부분이라 특히 인상 깊었다. 라거에서의 아침부터 밤까지는 어떠했고 하루 일과가 어떠했고 등의 아주 상세한 일상의 설명은 없으나 그래도 그 안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꽤 있다.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가스실에서 나온 인간의 재로 습지를 메우거나 목조 건물의 벽 사이에 넣거나 자갈길에 자갈 대신에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잔혹한 짓 중에 최고라 할 수 있는 살인을 넘어서 이미 사망한 이의 재조차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충격이 컸다. 그래서 대학 때 대충 듣기만 했던 악의 평범성을 매우 읽고 싶어졌다. 수용소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의외로 자살하는 이가 많이 없었는데 저자에 의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우선 첫 번째, 자살은 동물이 아닌 인간의 행위이기에 동물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해도 자살은 하지 않으며 두 번째, 하루 일과가 너무 빡빡해서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세 번째, 자살은 어떤 형벌로 덮어주지 못한 죄책감에서 생겨나는데 수용소 생활의 힘겨움이 형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해방 후에 죄책감을 느껴 자살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저자인 프리모 레비가 이 책을 발간한 다음 해에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기에 이 책은 곧 그의 유서이다. 그가 자살을 했는지 사고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만약 자살이었다면 본인도 그러한 같은 마음에 생을 끊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책의 제목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나치 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진짜 증인들은 모두 죽었고 권력 남용 및 행운 덕에 바닥까지는 치지 않았던 이들은 구조되었다. 가라앉은 자들은 더 이상 발언할 수 없고 구조된 자들은 본인들의 발언에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법에서 법으로 해서 이사벨라가 묘사하고 있는 교만하고 치명적인 인간의 광기이다. 인간은 일시적인 권력의 옷을 걸치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는 자신의 본질이 사실은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모른 채 성난 원숭이처럼 하늘 아래 온갖 바보 같은 광대짓을 해서 천사들을 울린다. 룸코프스키처럼 우리 역시 권력과 위신에 현혹되어 우리의 본질적인 나약함을 잊어버린다. 우리 모두 개토 안에 있다는 것을, 개토 주위엔 담벼락이 둘려있고 그 밖에는 죽음의 주인들이 있으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기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우리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권력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80페이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커필로그. 나락에 빠진 인간 지성과 존엄. 숨죽이며 읽은 문장들. 세계적 화학자이기도 했던 이탈리아의 무노 프리모 레비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관한 책이다.
저자는 실제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끌려가 수용소 생활을 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3개월이라 할 정도로 혹독한 학대와 인간성 말살이 극에 달한 생활이었지만 레비는 독일 패망까지 1년 8개월을 견뎌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는 아우슈비츠 수용 생활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면서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처절한 통찰이기도 하다. 나치가 가한 잔혹한 물리적 폭력을 피해자 입장에서 기술했다기보다 악에 직면한 인간의 지성과 존엄이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지에 대해 기록했다고 평가한다. 폭력과 학대가 인간에 주는 영향이 단지 신체적 고통에 머물지 않고 굴욕과 좌절로 어떻게 지성을 마비시키는지를 담담하면서도 서늘하게 이야기한다. 점점 역사 속으로 초점이 멀어져가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구조적 억압과 폭력에 대한 묘사는 단지 그 상황에만 특정되지 않는다. 인간 지성과 존엄성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는 현대사회, 여러 집단 군대든 독재 정부와 민중이든 직장이든 학교 등의 모습, 현실 세계의 구조는 프리모 레비가 표현한 아우슈비츠, 끔찍한 지옥의 모습과 묘하게도 닮았다. 말을 뛰게 하는 건 말과 합의 볼 일이 아니며 설명해줄 필요도 없다. 아우슈비츠 속 지식인의 상황은 지성이 있기에 더욱 고통스러운, 지성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형국이었던 듯하다. 그만큼 인간성을 뿌리채 말살하는 구조였다. 매질을 당하는 짐승은 육체적 고통에 울부짖지만 극한의 폭력과 억압에 직면한 인간 지성은 굴욕과 모욕, 자괴감 등등 존엄성이 거부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의 문장들은 이에 대한 묘사들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몇몇 구절들을 다시 곱씹어본다. 결국 그 포로는 폭력과 협박의 거대한 건물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 자신의 눈은 매 순간 필요한 욕구들로 인해 바닥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폭력과 부당함, 야만적인 나치의 행위에 대해 마음속으로라도 분노하고 기록하고 저항해야 하지만 육체 노동과 추위, 굶주림 등 생리적 문제의 고통이 워낙 커 그럴 여력조차 없는 현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더욱 견디기 힘든 지성의 고통을 묘사한 문장이라 생각한다. 드라고나치의 수용소의 역사는 거의 전적으로 바닥까지는 가보지 못한 나 같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고 단언할 수 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거나 자신의 관찰 능력이 고통과 몰이해로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드라고라고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강제 수용소를 일컫는 말. 마이너스 프리모 레비가 이 책에 쓴 아우슈비츠에 관한 기록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억압과 폭력상을 담고 있지만 프리모 레비조차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훨씬 큰 고통이 난무했다는 뜻이다. 이 책의 기술한 사실들도 실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썼다. 살아남은 저자는 이렇게 기록이라도 남기지만 아우슈비츠의 대다수 희생자들은 그 안에서 죽거나 살아남았더라도 기록조차 남기기 힘들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말을 뛰거나 서게 하거나 방향을 돌리는 것, 고삐를 당기고 푸는 것은 말과 합의를 볼 일이 아니며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마이너스 아우슈비츠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됐는지 수용자의 상황을 말에 비유해 나치의 시점에서 표현한 문장이다. 그때 수용소 시절 우리는 의사소통의 자유가 자유라는 거대한 대륙의 중요한 한 지역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건강이 그렇듯이 의사소통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마이너스 프리모 레비 같은 지식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고통 중 가장 큰 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고 토론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에 동물처럼 따라야 하는 의사소통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었던 듯하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에 익숙한 단순한 인간은 이유를 묻는 쓸데 없는 고문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있었다. 마이너스 나치의 야만적 폭력과 억압이 힘든 건 그로 인한 정신적 굴욕과 모욕, 비참함이었을 것이다.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정신적으로 저항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으로 다가서는 상태. 그걸 못 느끼는 무지성이 오히려 고통을 피할 방법이 되는 역설적 상황. 위에서 받은 모욕을 떠넘길 더 낮은 계층의 사람을 만드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 묘사된 아우슈비츠의 억압과 폭력의 사슬은 지금 우리 사회 일부 집단의 불합리한 구조와 닮아 있다. 그것이 군대일 수도 있고 위계 질서가 강한 특정 조직일 수도 있고 평범한 직장일 수도 있다. 아래 문장들처럼 멸시받는 연장자 무리아우슈비츠에 먼저 끌려온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신임 나중에 끌려온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굴욕감을 배설할 대상을 발견했음을 느끼고 그를 희생시켜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신입을 희생양 삼아 위에서 받은 모욕의 무게를 떠넘길 더 낮은 계층의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마이너스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가학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관리자 포로라는 혼성계층은 수용소의 골격을 형성하며 동시에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주인과 하인의 두 영역을 나누는 동시에 연결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이다. 마이너스 나치의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사람들 내에서도 자신이 생존을 위해 나치에 붙어서 포로 관리 업무를 맡아 동료들을 괴롭힌 쪽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일제하 친일파 앞잡이들이 그랬듯이 연민과 잔혹함은 모든 논리에 반해서 한 사람의 내면에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게다가 연민은 논리를 피해간다. 우리가 느끼는 연민과 그 연민을 불러일으킨 고통의 크기 사이에는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을 느끼는 인간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잔혹하게 짓밟을 수도 있다는 양면성. 이건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 반란에 도전받는 권력, 양쪽 간의 수적, 군사적, 이념적 힘, 각각의 결집과 내적 분열, 외부의 도움, 유능함, 지도자의 카리스마 또는 악마적 힘, 행운 등 거기에 작용하는 변수들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가장 억압받는 개인들은 운동의 선봉에는 결코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보통은 대담하고 편협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평온하며 심지어 특권을 누릴 수도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있음에도 관대함으로 또는 야망으로 투쟁에 투신하는 지도자들이 혁명을 이끈다. 기념물에 자주 등장하는 자신의 무거운 사슬을 끄는 노예의 동상은 수사적인 것이다. 그의 사슬은 좀 더 가볍고 느슨한 구속의 메인 동료들에 의해 끊어진다. 마이너스 억압받는 민중은 직접 나서질 않는다. 누군가 구원자로 등장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구원자 역할을 떠맡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억압을 덜 받는 피해가 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명예와 양심이 구원자를 희생의 길로 내몬다. 군사 독재에서 벗어났거나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투쟁 과정도 비슷해 보인다. 우리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위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위험.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에서 생還 후 그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한계를 많이 느낀 듯했다. 인류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 객관적으로 세세하게 곱씹고 평가해야 할 아우슈비츠의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전과 평화의 틀에 갇혀 정형화되어감을 느낀 듯하다. 너무 빈번하게 환기되고 이야기의 형태로 표현되는 기억은 가공되지 않은 기억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그것을 양분 삼아 새롭게 자라난다. 그리하여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 경험에 의해 실험된 형태로 또 결정화되고 완벽하고 장식된 형태로 고정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프리모 레비를 지치게 한 것은 이침이 아니었나 싶다. 세대가 바뀌어 갈수록 인간성 말살을 겪은 아우슈비츠의 경험이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로 인식되며 잊혀져 가는 것. 고통을 겪었던 자가 나중에 감당해야 할 더 큰 고통은 과거 고통이 망각되어 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치 과거의 생존자인 우리가 전하는 경험은 서양의 신세대들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상관이 없어진다. 우리로서는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로 또한 위험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위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위험 말이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려는 것.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라떼 이야기라는 말로 폄하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꼰대짓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지금의 삶과 여전히 맥이 닿아 있는 구조적으로 절실한 경험담이라면 그저 라떼 이야기, 꼰대 말로 치부되어선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되면 가라앉은 자를 뒤로 하고 구조된 자가 다시 가라앉을 위험이 크니 말이다. 그래서일까? 사망 원인에 대해 일부 이견도 있긴 하지만 프리모 레비가 생을 마감한 공식적 원인은 극단적 선택이다.